친구들 안녕하세요. 여행지리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바람직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챙길 정보, 그리고 각 항목들, 또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단원과 1-4단원을 혼합하여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곳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무리가 뭔가 잘 풀리지 않나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 하고 보니까, 자, 이 일행은요 바로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일몰을 보러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몰을 보러 가는 중이었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하자 해가 이미 진 뒤였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해가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라스베이거스는 그랜드 캐니언에 비해 시간이 늦어요. 즉, 그랜드 캐니언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해가 좀 더 빨리 지겠죠. 그리고 가는 시간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일행은 가는 길에 이미 해가 졌더라, 일몰을 살펴볼 수 없었다라는 일화였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발생하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동쪽에서 해가 빨리 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일몰을 보는 데에 실패하지 않았겠죠.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지나자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식점도 문을 닫았고 다른 상점들도 문을 닫았대요.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지중해는요 여러분, 여름에 굉장히 고온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 시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시간을 바로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일부 국가에서 점심을 먹은 뒤 낮잠을 자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시 혹은 2시 반부터 4시까지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요. 음식점도 문을 잘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브레이크 타임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행은 점심도 먹지 못하고 길거리에 사람들도 없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에스타라는 풍습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황할 일도 없었고, 여행 경로 혹은 여행 일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가기 전에 무조건 여행 지리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한 가지 얻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나요? 어떤 친구는 맛집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교통수단, 또 볼거리, 다양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무엇을 봐야 되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뭐냐면, 선생님은 숙소를 먼저 봐요. 내가 과연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일까? 경제적으로 좀 합당한 곳일까? 먼저 찾아보고요. 그 숙소 주변으로 맛집을 검색합니다. 그 후에 내가 이 여행지를 간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명소를 확인하고요. 그 명소를 가기 위한 교통수단을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국가 혹은 지역이 과연 안전한지, 이러한 국가 현황에 대해서도,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정보들을 봐야 되는데 7가지 정보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 여행 전에는 여행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여행자 보험, 인문환경, 자연환경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걸 타고 이동할까? 어떻게 이동할까? 그리고 그곳에서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한다면 안전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여행국가 현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가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선생님 처음에 불꽃놀이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었죠. 바로 무슨 사진이었냐면요, 하늘 위로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을 하늘에서 격추시켜야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요격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미사일이 터지는 장면이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격전을 벌이면서 이렇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장막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생계가, 우리의 생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면 안 되겠는데? 라는 판단을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러나 분쟁, 그리고 질병 등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을 해서 이 국가는, 이 지역은 여행하기 조금 어렵겠다. 빠르게 분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행자 보험이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란 여행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갖춰볼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질병 사망 혹은 치료비, 배상 책임,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배상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치료비를 이렇게 요청하면 우리가 마땅히 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 큰 금액이면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보험을 유사시에 대비해서 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누나 같은 경우도 이제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가 금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행자 보험을 청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입문 환경이 있습니다. 먼저 종교 문화 예절이 있는데요. 우리 일본에서는 젓가락으로 남에게 음식을 주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그곳에서는 유골을 젓가락으로 옮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옮기는 행위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겠고요. 우리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로 만든 햄버거가 없습니다. 닭고기나 소고기로 많이 만든다고 하고요. 우리 힌두교 같은 경우, 인도가 많이 분포하고 있죠. 인도 같은 경우는요, 소고기로 만든 패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문화 예절도 볼 수가 있고요. 금기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슬람교에서 남녀가 부동석 해야 되고요. 또 옷차림도 신경 써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상대방의 국가 혹은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격식을 차려야 한다면 최대한 긴 바지, 긴 팔을 입고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대문 형무소 혹은 그 이상으로 무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할 때 선생님이 칠부 바지를 입고 갔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 여행자들끼리 긴 바지를 입고 가자. 그래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봉사료, 우리 팀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정착하지 못했죠, 아직. 그래서 배달료 팁을 내는 걸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팀 문화가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호텔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했을 때 이런 팀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친구들이 문화 예절 쪽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와 지형 정보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선생님이 5월 달에 여수를 떠난 적이 있어요. 자, 5월 달에 여수는 더울까요, 추울까요? 우리나라 남해안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우리 남해안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온은 높지만 다소 춥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선생님은 긴팔 긴 바지를 입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반팔 반바지를 입고 갔어요.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 그렇죠. 선생님 지리교사입니다, 친구들. 당연히 선생님은 잘 빨빨대고 다녔는데 친구들은 춥다고 빨리 들어가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는데 한라산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산에 오르다 보면 추울 거라는 걸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야, 해발고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제주도인데 얼마나 춥겠어. 야, 지금 기온 봐봐. 별로 안 높잖아. 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친구들은 반팔을 입어서 추워 추워 하고 올라갔는데 선생님은 긴팔을 입어서 다소 따뜻하게 등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들도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이동수단의 특징을 배웠잖아요. 난 빠르게 가고 싶어. 비행기를 탈 수도 있겠고요. 정시성이 필요해. 기차를 탈 수도 있겠고요. 나는 차를 타고 싶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어. 접근성이 필요해. 자동차를 이용하겠고요.
더불어 해상 경관을 보고 싶어 선박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동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이동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경로로 갈 수 있을까? 최단시간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 요즘 출근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더 오래 잘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 이동 경로를 짤 때 효율적으로 더 많이 잘 수 있도록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우리 안전정보인데요. 우리 안전정보 별표 한번 쳐줄게요. 자, 안전정보는 비상 상황 시에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거예요. 지진이 났을 때, 혹은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혹은 폭우가 내릴 때,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피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친구들, 지진이 나면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책상 밑으로 숨는다고요? 네. 우리 일본과 같은 경우는요, 친구들, 목조 건물이 많아서 책상 밑에 숨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지진 나면 반드시 밖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진 대피 훈련하면 학교에서 운동장으로 대피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재난 시에 어떻게 대처할까? 그에 대해 보는 것이 안전정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7가지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정보 말고요. 공식적 정보와 비공식적 정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공식적 정보는 무엇이냐? 바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 우리 바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라고 하죠. 우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 공식적 정보라고 합니다. 바로 국가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식적이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혹은 국토부 또 각국 관광청이 관리하는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리 비공식적 정보는 무엇이냐?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행사 누리집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들을 비공식적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적 정보 중에는 이러한 스위스 관광청, 대한민국 관광청, 다양한 관광청도 있고요. 선생님 검색해보니까 대한민국 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행사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작구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동작구를 검색해보니까 현충원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2022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요. 주최는 누가 하는지, 주관은 누가 하는지 다양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관광청 혹은 관광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면에 비공식적 정보는 어떠하냐? 선생님이 굉장히 선호하는 어플인데요.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은 뭐가 좋냐면 호텔이나 레저 혹은 음식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달아놓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리뷰를 보고 여행지를 참고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굉장히 작년에 좀 빠졌던 맛집인데요. 애플하우스라고 하는 즉석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이게 맛있을까? 라는 거를 의심하다가 이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리뷰를 보고 유저들의 리뷰를 보고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을 했던 맛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별표 4개를 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기대 그 이상 성공적이라고 해서 바로 달려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맛있는 메뉴는 이러한 것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당연히 새콤달콤한 만두를 먹어야겠다, 김치볶음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맛은 어때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죠. 그래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한데 별로 맛있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 정보를 믿을 때는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마땅한 정보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요즘 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양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모두 다 진실이다, 모두 다 신뢰할 만하다,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자, 우리 인스타그램 써봤나요, 친구들? 혹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쓰면 몇 초 만에 쓴 글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글을 썼을 때 바로 우리가 눈앞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신속성과 최신성이 높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밖에 날씨 어떻지? 날씨를 검색했을 때 몇 초 전에 업로드한 게시물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날씨가 맑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박물관, 명소를 검색했을 때 사람이 별로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정보의 신속성과 최신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여수를 놀러가서 올렸던 인스타 글인데요. 우리 배에서 불꽃놀이를 마구마구 터뜨리는 거예요. 불꽃놀이를 하면서 댄스 파티도 즐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다라는 정보를 담았고요. 불꽃놀이를 했고 다양한 해설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들은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진행된다더라 라는 정보를 올렸어요. 근데 이 정보는 비공식적 정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올려놓고 따로 수정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가 정말 맞나? 공식적 정보들을 확인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수를 갔을 때요,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월마을에 유채꽃이 예쁘다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중국집이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집은 문을 닫았었고요. 우리 유채꽃밭은 유채꽃을 모두 베어낸 후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유채꽃밭을 주민분들께서 다 베어내셨대요. 왜냐하면 이제 관광철이 끝나기도 했고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라는 판단 하에 꺾어버리셨다라고 했고요. 우리 중국집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공구시 9시 30분까지 했으나 얼마 전에 이제 8시 30분으로 영업시간을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올라온 정보였는데 이게 비공식적 정보인 것을 선생님도 잠깐 망각을 하고 그대로 믿었던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비공식적 정보보다는 공식적인 정보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 루지 굉장히 재밌다고 해서 갔는데 당연히 비공식 정보, 어떠한 정보들은 누군가의 취향이 반영되잖아요. 기호가 반영되잖아요. 나한테 재밌다고 한 사람 나와. 선생님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서울에서 여수를 가는 데만 4시간 운전을 했어요. 오후 가면 8시간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운전을 했는데 과연 내가 루지를 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 비공식 정보를 내가 무심코 믿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공식적 정보와 비공식적 정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공식적 정보는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요. 비공식적 정보는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에서 관리를 한다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공식적 정보의 장점으로는 신뢰성이 보장된다.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자세하고 생생한 정보를 얻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보니까요, 친구들. 자, 여러분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작동법, 키, 단축키 이런 건 알려주죠. 근데 공략 같은 걸 알려주나요? 아니요. 공략이나 이러한 꿀팁들은 유저들끼리 아름아름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 공식적인 정보는 정보를 생생하게 주진 않아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하면 편하더라. 이렇게 하면 잘 깰 수 있다더라. 그런 건 알려주지 않고 단축키는 이렇게 있습니다. 주체는 이러한 분들이 합니다.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딱딱한 정보들만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더불어 정보의 신속성과 최신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죠, 친구들. 미안합니다. 최신성이 낮다, 굉장히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우리 비공식적 정보는 공식적 정보와 반대된다고 보면 돼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겠죠. 개인이 올렸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음식점의 시간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셀카 찍으시면 더 예쁘게 나와요. 유채꽃을 좀 더 뒤에 두고 찍으면 예쁘게 나와요. 라고 하는 꿀팁들,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날씨는 어떠한가?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이러한 신속성과 최신성이 높더라. 라고 하는 특징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 계획의 수립과 준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행을 갈 때 우린 짐가방을 어떻게 싸야 하는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행 가방을 꾸릴 때에 가장 먼저 비상시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여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여권용 사진 하나 정도는 여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여행을 갔을 때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피해가 많냐면 절도와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이나 캐리어를 잃어버리는 사고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분의 사진 혹은 여분의 여행 사본 이런 것들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비약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구비할 때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는 그대로 깎여서 우리는 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비약은 무조건 미리 구비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지역에 갔는데 약국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제나 설사약 이 정도는 꼭 준비해줬으면 좋겠고요. 상처 치료제 혹은 반창고와 같은 상비약은 우리 친구들이 꼭 준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멀티 어댑터는 필수다. 멀티 어댑터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220V의 콘센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요 220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콘센트의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 혹은 지역은 어떠한 콘센트를 사용하는가 꼭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질문하겠죠. 선생님, 콘센트가 왜 통일되지 않았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 전기는 약 19세기, 20세기에 점차 많이 사용하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행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콘센트를 통일시킬 필요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하다 보니 콘센트를 조금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통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티 어댑터는 필수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 보겠고요. 그 다음 우리 하단으로 내려와서 자, 우리 캐리어에 이름표를 달거나 식별 표시를 달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캐리어를 잃어버리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수화물을 찾을 때 정말 많은 캐리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선생님과 똑같은 혹은 나와 똑같은 캐리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보거나 하지 않고 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름표를 달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귀중품은 어디에 실어야 하냐? 바로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합니다. 우리 노트북이나 컴퓨터, 카메라 등은 파손될 우려가 있고요. 더불어 수화물로 붙이게 되면 도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가지고 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행기에 타게 되면 위에 짐칸이 있잖아요. 그 짐칸에 실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순재 씨 아내분께서 캐리어에 리본과 식별 표시를 단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행 짐가방 꾸리기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 바람직한 여행의 계획, 수립과 실제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어떤 여행이 바로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행자만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즐겁고 주민도 즐거운 그러한 여행이 바람직한 여행인데요. 책임여행, 생태여행, 공정여행 등이 있습니다. 어원이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은 쉽게 풀어서 인간을 존중하고
문화의 예의를 갖추며 경제를 배려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여행이 바로 우리의 바람직한 여행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키워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화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갔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팔찌를 팔기도 하고 혹은 1달러만 달라고 구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달러를 건네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가이드분께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왜 내가 잘못된 건가?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잘못된 건가? 하고 보니까 자, 선생님이 무심코 준 1달러가 어떠한 일을 낼 수가 있냐면요. 우리 가난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1달러를 줬을 때 이러한 행위는 공부에 대한 열의를 반감시킨다고 합니다.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다. 훼손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1달러를 주게 되면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구걸만 하게 되겠죠. 공부를 하거나 노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심코 주는 1달러, 이것은 바람직한 여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말레이시아의 항공기 표지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표지판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 두 남녀가 뽀뽀를 하고 있는 표지판인데요. 뽀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우리 말레이시아는요, 이슬람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남녀가 이렇게 애정행각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바로 알고 좀 지양해야겠구나 라는 자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 배려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곳에 호텔과 그 옆에 게스트하우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이게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호텔은요, 여러분,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게스트하우스는 어떠냐?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갔을 때 그 여행지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여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대기업만 배불리는 이러한 여행들이 틀리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여행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여행, 그것이 바람직한 여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친구들 공정무역 많이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노동을 한 친구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대기업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도 동일한 맥락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공부하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자, 이동하는 과정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면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거리는 도보 혹은 자전거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머무는 적을 남기지 말고 또 일회용품을 최소화하자. 우리 등산 같은 데 가면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가세요. 많이 본 적 있죠? 그것처럼 머무는 적을 남기지 말자. 그리고 물을 아껴 쓰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없는 것을 찾지 말자. 우리가 굳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거 필요해요.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내려놓고 돌아오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 대학생 때 제주도에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현무암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뭔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현무암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기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바람직한 행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다 보면 제주도에 남아나는 현무암이 없어질 거고요. 나중에는 지질학적인, 지리학적인 연구들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내려놓고 돌아오자. 어느 무언가를 가져오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람직한 여행은 다시 한번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고 대표적으로 책임여행, 생태여행, 공정여행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여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지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바람직한 여행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 광화문 거리 한 번쯤 가봤지요? 그쵸? 가면 무슨 생각하나요? 그냥 도심에 성이 있구나, 경복궁이 있구나, 또 넓은 길이 뚫려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 텐데요. 자, 우리 광화문을 가면 그 앞에 이순신 동상도 있죠. 그쵸? 이순신 동상 누가 세웠죠? 박정희 정권 때 세웠죠. 박정희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군인이었죠. 우리 박정희가 왜 굳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웠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뒤에는 세종대왕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상이 위치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집회를 열기도 하고 민중의 공간으로 변화되게 되었죠. 그리고 주변에는 언론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높이 높이 위치하고 있어서 야, 우리가 지금 너네를 감시하고 있어. 언제든지 언론에 터뜨릴 수 있다. 이러한 견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도 하는 공간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공간을 갈 때에 어떠한 장소를 방문할 때에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일까 미리 생각해보고 가는 것도 정말 좋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도난 사건 유형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잘 생각해보고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도난을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나의 정신을 한눈 팔게 하고 나의 지갑을 빼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맛집을 소개해준다고 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법경찰을 가장해서 소지품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길을 묻는 척하면서 무언가를 훔쳐가고 또 여행객이 당황하는 사이에 소지품을 훔쳐가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커피를 쏟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친구들? 마지막 물품 보관함의 사용 요령을 알려주면서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나중에 와서 이걸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수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여행 시에 반드시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친구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가, 어떠한 것을 계획해야 하고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그 국가에 혹은 지역에 갈까 말까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